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9월 13일 오늘 추석날입니다. 그 명경 채널은 그 연중 무휴로 1년 365일 저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1년 365일 동안 그 일주일에 9편의 강의가 정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명절이라고 쉴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라고 경제가 쉬거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죠. 물론 명절 연휴에 주식시장은 쉬지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제나 금융시장은 돌아가고 있죠. 우리는 면밀히 파악을 해놔야 이제 월요일날 연휴가 끝나고 다음 장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365일 근무태세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조국 사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전국이 아주 떠들썩하고 전 국민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던 논점이죠. 드디어 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까지 강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전국의 태풍의 눈이 이 조국 사태가 됐습니다. 아주 조국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오늘 그래서 강의는 지금 조국 사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쾌한 그 분석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오늘 첫 번째 논점은요. 조국 사태의 정치적 4대 논점을 우리가 정리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또 내년 4월 15일에는 총선이 국회의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 사태의 정치적 논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국 사태의 정치적 4대 논점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식 검찰개혁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아니면은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2012년서부터 조국과 문재인이가 야당 정치인 시절서부터 조국과 함께 현재 이 오늘날 이 검찰개혁 시나리오를 그때부터 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방식에 대해서는 조국이 아니 지금 그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국 방식의 검찰개혁인데 이것이 진짜 정의를 구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일까요? 아니면 조국식 검찰개혁에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 논점에 대해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씨나 저나 다 똑같은 법률가 출신입니다. 저는 한양대 법대 출신이고 조국 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법대 출신이시죠. 저도 이 조국이나 문재인 씨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평생 승하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양만큼을 저도 언제나 이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명쾌한 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워낙 정치적 성향이 저도 강한 사람인데 조국이나 문재인 씨만큼이나 제 스스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는 절대로 현실 정치에 절대로 발을 담그지는 않겠다. 이게 제 자신하고 또 저희 부모님하고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대학 다닐 때 대학 입학할 때 합격 통지서 받자마자 저한테 했던 첫 번째 그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너는 절대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어머님의 저한테
대학 입학 합격증 그거를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는 순간에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성향입니다. 그대로 지금 문재인 씨 성향이 저도 똑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절대 외골수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남말 절대로 안 듣는 스타일. 이게 문재인 스타일이고 저도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는 이 독불장군식 정의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모든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이걸 조화롭게 한꺼번에 이게 상생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씨나 뭐 김정수란 사람이나 조국이나 다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법대 출신이죠. 전부 다 법대 출신. 이 법대 출신은 극소수 뭐 1000명에 1명이나 10,000명에 1명 정도 진짜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비율 빼고는 99.9%는 법대 출신이니 굉장히 이 법조인 출신들이 위험합니다. 사고방식이. 오로지 자기만 정의거든요. 자기만. 그리고 자기 하는 어떤 불법과 비율도 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건 법률가들한테 거의 공통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식 정의죠. 제가 20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LBA 강의를 하면서 20년 동안 강의할 때마다 여러 번 매기수마다 누차에 걸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두 기수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수한테 20년 동안 매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대 출신은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치인으로 표 찍어주면 안 된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법대 출신이. 이게 삐뚤어진 아전인수식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이 법대 출신들은. 제가 그런 말을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항상 했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조국이가 똑똑하다면은 또 내가 똑똑하다면은 문재인이가 똑똑하다면은 바깥에 이런 방식으로 사법개혁이 돼야 되고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 사회개혁이 돼야 된다는 글을 쓰고 사회개명운동을 하고 강의하는 건 올바른 활동입니다. 그런데 국록을 먹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받으면서 자기식 아전인수식 정의를 국민과 세상한테 강요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국록을 먹는 자리는 조국 같은 사람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 김종수 같은 사람, 또 대부분의 법조인 출신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적합합니다. 자기식의 아전인수식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국식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고 제가 조국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훌륭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검찰개혁 방식,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상권분립되어 있는 법원, 대법원까지 법조계 전체를 갖다가 개혁할 수 있는 진짜 개혁 방식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조국식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유는 자 본강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점입니다. 조국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게 내년 4월 15일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으로 7개월 후면은 총선이 있지요. 이 전개 방향을 오늘 상세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 조국 사태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 목적이 이것 때문이죠. 조국 사태가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
투자가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 조국 사태를 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게 오늘 네 번째 우리가 같이 검토할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이죠. 그리고 다음 달 10월달 명경 슈퍼재테크 주제가 요거죠. 지금 한 달 전부터 공시가 됐습니다. 좌파 정치인과 일반 대중을 위한 부동산 가격론 특강.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또 범좌파 평화당 같은 좌파 정치인들과 일반 대중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정반대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갖다가 일본식 자산 디플레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파 정치인과 일반 대중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정확한 내용, 알아야 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10월달 다음 달 명경 슈퍼재테크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9월달 명경 슈퍼재테크 예고편입니다. 한 석 달 전부터 예고돼 있었죠. 원래 2019년과 2020년에 짐 로저스가 주식시장 대붕괴 온다고 했죠. 이걸 팩트 체크와 지표 분석을 통해서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정확한 그 통찰력 분석을 이번 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강의를 한번 먼저 공부를 해놔야 되죠. 1월 22일 날 원래 올려드렸던 요 강의 먼저 공부를 해 두십시오. 이제 9월달 강의를 위해서요. 자, 오늘 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과 문재인과 민주당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사태가 왜 위험한 도박인지 문재인이나 조국 입장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사태의 정치적 4대 논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국 아들 딸들 지금 딸이 먼저 문제가 불거지는데 외국어 고등학교 한영외고죠. 외국하고 고려대학교 부산의대 대학원 대한민국 상위 1% 그 이내에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이 코스 외고 고려대학교 부산의대 대학원 이게 시험 한번 안 치고 무시험으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조국의 딸이.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를 떠나서요.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제 뭐 표창장을 유지해서 들어갔는지 여부는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그대로 뭐 도덕적으로 이거는 입시 비리입니다. 입시 비리. 불공평한 입시 비리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붕괴를 하고 있는 거고 20대가 붕괴를 하고 있는 거고 가진 자들이 자기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을 갖다가 상위 1%의 지위를 이렇게 무시험으로 통과도록 이렇게 물려주면서 사회 정의를 잊힌다는 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붕괴를 하는 거죠. 이 입시 비리는 불법 해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조국 이 사람의 도덕성과 정의관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는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아전인수식 정의관과 도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록을 묻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합법이니까 법적으로 합법인지 아닌지 위조를 했는지 아닌지 표창장은 입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앞으로 검찰이 밝힐 거고 그거 이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이게 문재인과 조국이 말하는 정의사회입니까?
두 번째, 장학금 비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의대 대학원에서 조국의 딸이 지금 부당하게 계속 엄청난 장학금을 받았죠. 그런데 그 장학금이 조국의 딸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장학금을 조국 딸은 계속 받았단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대 대학원에서 이게 장학금 비리죠. 그리고 부산의대 이 장학금은 뇌물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습니다. 뇌물일 개연성도 부산의대 장학금은 이거 장학금 비리죠. 자, 법적으로 적법하고 불법이고 여부를 떠나서 조국의 자식들이 이렇게 진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어려운 가정에 항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갈 장학금을 저가 이렇게 가로챘다는 거, 이 자체가 부도덕하고 비정의죠. 비정의. 그래서 자기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의관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삐뚤어진 아전인수식 정의관. 그리고 지가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갖고 대한민국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비정의 불법 덩어리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비리. 가족펀드가 지금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정면으로 위반될 지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펀드라는 건데, 펀드는 순수 간접 투자고 일절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돈 년 사람들이 조국 가족이 그 펀드를 갖다가 운영에 관여를 했거나 그 펀드가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있다면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자본시장법도 위반이고. 그러니까 조국 가족 펀드 비리가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정행위와 불법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논점에 대해서 조국이는 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직접 관여 안 했다, 모른다, 이런 식인데, 자녀들 입시 비리, 장학금 비리, 가족 펀드, 가족 돈 13억 되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남편인 조국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조국 모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정신병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못 밝혀낼지는 모르지만은 조국이 다 알고 상해해서 지시하고 부인과 함께 저지른 일들이지 조국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게 조국의 부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비리에는 조국 일가, 조국의 어머니하고 조국 동생들이 개입돼 있고, 조국도 이사로서 횡령과 배임, 어머니와 동생의 횡령과 배임을 방관한 방조죄든지 아니면 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원의 이사였으니까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배임과 횡령죄가 지금 대규모로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검찰 수사에서 기소만 남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조국이가 직접 개입된 적은 없지만 조국 동생이나 조국 부모가 그 짓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국은 여기 웅동학원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배임과 횡령을 최소한 방조한 책임은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에도. 자, 이런 비리 상태, 이런 비리가 지금 부도덕한 비리가 다 드러났고, 이것이 사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아직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이런 비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조국이 직접 관련된 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정의관념을 갖다가 아예 무시를 하는 아전인수식 정의관이죠. 부인과 가족과 딸이 전부 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가문의 장남이고 실제로 그 가문의 지금 말하자면 대표 아닙니까? 가장이고. 근데 조국이가 몰랐다고요? 책임이 없다고요?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이미 이 모든 비리의 몸통이고 주체가 조국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조국이가 직접 범죄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수사 중인데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시키지 않고 철회를 하게 되면요, 이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지지자들 이탈로 그냥 패배가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죽느니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해가지고 혹시 모르지 않느냐, 윤석열이가 제대로 범죄 사실을 못 밝혀낼 수도 있고 또 조국이가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국민전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국이를 갖다가 그대로 퇴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아예 내년 총선 포기 상태가 된다. 그거보다는 정치적으로 국민이 법감정을 다 무시하고 국민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조국이를 임명하고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문재인이가 판단을 해가지고 조국을 임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이익만 이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그 논점이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한테는.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법률적 논점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곧 밝혀질 거니까 그 논점은 뒤로 하고요. 배제하고 정의와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정치인과 관료로서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하자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 대표적인 이 좌파 시민단체죠. 경실련에서 5일 전에 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장관 임명하기 직전에 경실련에서 대표적 좌파 시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제가 말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비리들이 있는데 법률적 책임은 둘째치고 정의와 도덕적 관점에서 절대로 장관을 해수도 안 되고 해수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경실련의 성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자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TV조선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SBS가 의뢰해가지고 칸타코리아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9, 10, 11일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임명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 응답률 자체가 한 5%, 6%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5%, 6%밖에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비교적 높게 나왔네요. 11.1%. 자, 그러니까 응답률이 실제로 5%, 11%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5%, 6%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응답률 갖고 이 여론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경우에는 표본 집단이 이 왜곡이 있어요. 표본 집단 왜곡. 다시 말해 친민주당, 친문재인 성향이 표본 집단의 정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0, 30% 정도가 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와요. 보게 되면 다른 데보다도. 자, 근데 칸타코리아는 리얼미터나 한국갤럽만큼 그렇게 그 표본 집단 조작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제 보다 내용입니다. SBS에서 그걸 조선
TV조선에서 S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다시 보도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한 게 아니고.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반대한다가 43, 찬성한다가 43, 반대한다가 53이죠. 그러면 과반수가 반대하지만은 찬성한 사람도 많네, 이렇게 오판하게 되죠.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는요, 찬성이 33, 반대가 63입니다. 33대 63. 즉 국민의 3분의 1 골수 좌파들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찬성하고요. 국민의 3분의 2 보수파나 중도파 건전한 상식을 가진 3분의 2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33, 63입니다. 그 이유는 보겠습니다. 그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43, 53이 아니고 33, 63이냐?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요 SBS 기사입니다. 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내용.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 지역 전체에서 72.5% 찬성. 그 호남 전체 72.5% 찬성이 전국의 요 43%에 10%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43이 된 거예요. 호남이 전국과 똑같은 비율이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33입니다. 호남 때문에 43입니다. 그러면 호남을 아예 제외해버리고 본다. 호남을 제외하고 본다면요, 이게 25대 75입니다. 호남을 제외해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51, 충청권에서도 54, 대구, 경북 68, 부산, 울산, 경남 63, 강원, 제주 66.9 반대 의견이 많았다. 자, 전체 찬성 비율이 43까지 나온 이유는 호남인들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거리, 유튜브에서 길거리 여론조사의 여론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에 어제 그 9월 12일 날 어제에 그 서울역에서 귀경하는 국민들, 기차 타고 고향에 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길거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딱 나오는데 정확하게 25대 75더라고요. 찬성 25, 반대 75. 그 서울역에서 그 귀경하는 기성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전국적 실제 여론을 반영한 진짜 그 여론 평균 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충청권, 수도권 51, 54, 대구, 경북 68, 63, 강원, 제주 66 나오는 이유도 보게 되게 되면요, 여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의 60%대 나오는 이 지역에서도 찬성률이 그러면 20, 30%대가 있는 이유가 이 여론조사를 응하는 사람들은요, 좌파들,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는요, 전화를 오게 되게 되면 무조건 100% 응합니다. 거의 완전히. 그런데 그 보수파나 중도파들 있죠. 보수파나 중도파는 거의 절반이 응답 안 하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여론조사 같은 데나 여론조작 같은 데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좌파들처럼. 그래서 실제 길거리에서 하게 되면 이게 찬성이 25%, 반대가 75%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보다도 10%는 더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호남표 72% 찬성률을 엎어서 43%가 찬성한다. 국민의. 자, 이걸 그대로 진실로 믿더라도 반대한 여론이 10%가 더 넘고 과반수가 넘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과반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일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도덕적, 명분적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행사하는 건지 자유겠지만은 도덕적으로, 명분적으로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이건 잘못된 방향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조국의 4대 비리에 대해서 형사 기소
조사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범죄 사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게 되면은 찬성과 반대가 여론조사에서도 25% 찬성에 75% 반대로 나올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럼 그럴 가능성이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대통령이. 그리고 이거는 조국 아니면은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고 조국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소되게 되게 되면은 그만두게 하면 되고 한두 달이라도 일단 조국한테 검찰개혁을 시키면 그만큼이 패스트트랙 법률을 갖다가 통과시키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을 한 겁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논점 보겠습니다. 조국식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논점은요, 검찰개혁과 그 법원개혁, 법조계 개혁은 판사, 검사, 변호사 제도 전부 다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저도 수십 년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수십 년! 조국하고 똑같이 그냥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방법도 더 잘합니다. 제가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의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이거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이 말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민생사건인 절도, 폭력, 교통사건은 경찰한테 수사 정권을 넘겨준다. 검찰이 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은 수사 정권이 없고 검찰 휘하에서 지휘받아가면서 보조적 수사해가지고 기소권도 없는 보조적 수사기관이지 수사권 자체가 사실은 없죠. 경찰이. 근데 검찰과 독립해서 절도사건, 폭력사건, 교통사건, 이건 민생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잡범들 사건이나 간단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처럼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이래갖고 검경을 분리한다. 이게 검경수사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검찰에 쏠려 있는 권력과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일견 이게 좋은 방향일 걸로 생각이 되죠. 왜 좋은 방향이 아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조사처, 이거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를 형식적으로 독립기구처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검찰기구를 둔다. 일반 검찰과 분리된 이겁니다. 자, 이게 되게 옳은 방향인 것 같죠? 자, 그럼 지금 공수처가 없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못하나요? 지금 검찰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넘기면은 경찰이 검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런가 설명할게요. 제가 저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우리나라 변호사들과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썩어가고 골마 터져 있고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20-30년간 연구해서 조국보다 더 많이 저도 생각하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주는 건 뭐가 문제냐? 지금 검찰이 부패해가지고 문제가 되죠. 경찰도 검찰과 똑같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찰은 검찰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무능합니다. 또 거기다가 도덕성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똑똑한 악질 부패자고요. 똑똑한 악질 부패자 검찰. 경찰은 무능하고 지능 낮은 권력 추종형 부패자입니다. 경찰은 썩은 거는 똑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근데 경찰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무식하고 무능한데 썩어 있는 데다가 위에서 지시 한마디 하면요 그냥 모든 게 맞아요. 유죄도 무죄가 되고 무죄도 유죄가 되고요. 위에 전화, 국회의원 전화 한 번에 뭐 윗사람 전화 한 번에 막 모든 범죄가 전부 다 조작하는 마음대로 하는 수십 년 동안. 이거 경찰은 사실은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더 나쁜 놈들이 맞는데 사실 경찰은 더 부패해 있습니다. 검찰보다도.
근데 민생사건은 아예 더 부패한 기관에다가 독립적 수사권을 줘버려 검찰 배제하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검찰의 힘 빼기 위해서 민생사건을 경찰한테 독립수사권을 넘긴다고 하는데, 민생사건만 넘긴다고 뭐 검찰이 힘이 약해지나요? 힘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한테 더 큰 부정부패할 수 있는 덩어리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공수처, 뭐 고위공직자 범죄조사처라고요. 이거 만들게 되게 되면 일반 검찰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일반 검찰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면 공수처에서만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임명은 또 대통령이에요. 형식적 독립기구지만은 행정부 안에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공수처는요, 대통령과 여당에 살아있는 권력한테 손을 못 대고요, 여당과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권력, 그 다음에 죽은 권력, 지나간 정권 권력, 이것만 칼을 휘두르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가 되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조사처는요.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 조국이가 계획하자는 것이 이렇게 계획하자는 겁니다. 조국이가 검경수사권 분리한다고 경찰이 더 부패하고 더 무능합니다.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고요. 공수처는 저거 권력의 호위무사를 만들겠다는 거고, 일반 검찰의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국식 검찰개혁입니다. 이거 대국민 사기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조국식 검찰개혁은 현재 집권 세력한테 유리한 검찰 개편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수십 년 연구했어요. 조국처럼. 저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그런 성향이니까, 내 자신의 행복과 어머님이 죽어도 하지만 그 말에 뜻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치 안 하려고 자중을 해서 있지, 저도 24시간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 국민을 제대로 정의롭게 살 수 있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24시간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정치를 안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은 뭐냐? 이런 거 검경수사권도 아니고요, 공수처도 아닙니다. 공수처 없다고 고위공직자 공무원 비리를 검찰이 조사 못합니까? 지금 윤석열이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요, 검찰 관리감독을 지금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하고.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시민위원회가 검찰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시민위원회가. 국회에서 이거 선정한 시민위원회가 검찰을 관리감독, 관리는 뭐냐? 검찰 기소권 있죠? 기소권 할 때 시민위원회로부터 허가받으라. 시민위원회가 보니까 이 기소 정당하다 하게 되면 기소하고, 시민위원회가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데 수사가 이거 편파적인다 하게 되면 기소 못하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자체를 시민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공수처고 뭐 검경수사권이고 이런 거 복잡한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라는 부서를 없애버리고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검찰을 갖다가 직접 통제 못하고요, 시민위원회가 관리감독 통제하도록. 이 시민위원회는 국회에서 11명을 갖다가 선정을 하도록, 기준에 의해서,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11명에서 그 6명의 찬성이 있을 때 기소할 수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 수사는 부당하다 하게 되면
검찰에 있는 시민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 시민위원회에서 잠깐 수사 중단해놓고 시민위원회에서 판단해갖고 11명 중에 6명이 오케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 하게 되게 되면 수사를 계속하고 11명 중에 6명이 이런 수사는 부당한 수사다 불법적인 수사다 하게 되게 되면 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검찰이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할 때도 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 신청을 할 때도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시민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보다 더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짜 개혁이 됩니다. 검찰개혁. 시민위원회의 관리 감독. 이걸 확대해 가지고 지금 법원에도 상권 분립되어 있는 법원에도 시민위원회가 판사의 판결을 갖다가 헌법을 개정, 이건 헌법 개정 안 하면 못합니다. 그건 헌법 개정 안 하면. 판결 자체를 시민위원회에서 이거는 부당한 판결이다. 4심제로 1심, 2심, 3심, 3심 대부분의 4심제로 시민위원회가 그 판결을 갖다가 다시 재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가 자, 검사는 기소를 하죠. 판사는 판결을 하죠. 유죄, 무죄.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나 판사가 유죄, 무죄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상위 2심, 3심 가거나 4심, 제끝에 시민위원회 가서 뒤집혀지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검사는 기소를 했는데 기소 중에서 몇 프로가 나중에 기소 처리가 무효가 됐다. 그 다음에 이 판사는 유죄 판결을 갖다가 몇 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유죄가 무죄로 뒤바뀐 판결이 몇 번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게 되면요. 즉 판사와 검사의 기소 활동이나 판결 내용을 전부 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부 다 통계적으로 공시가 되게 되면은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게 되게 되면은 판사 검사 누구도 지금처럼 마음대로 부정행위 불법행위 못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헛질입니다. 헛지랄 이래서 조국식 검찰개혁이 계획이 아닌 겁니다. 다음 조국 사태의 향후 전개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첫부터 정치적으로 전개 방향입니다. 자, 이제 야당,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장애 집회가 지금 점점 더 격화돼 가겠죠. 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이 완벽하게 일을 수행을 한다면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없고요. 윤석열 검사가 완벽하게 처리 못하거나 또는 중간에 문재인과 조국이 해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수사권에서 배제되거나 부당한 압력을 받아갖고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때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기국회는 이제 이번 달에 열려야 되지만은 추석 연휴 지나고 이건 실제로 개점 휴업 상태고 파행입니다. 민생법률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때문에.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가 있는 동안에 검찰과 윤석열이 죽이지 않게 되게 되기 때문에 지목에 칼 들어오게 되니까 여론 동향에서 빌미를 주지 않을 방향으로 검찰 힘 빼기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하겠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은 그렇다고 조국한테 당하지 않겠죠.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있고 법무부는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간접 관리권만 있습니다. 칼을 쥔 건 검찰총장입니다. 이제 검찰과 법무부는요 사생결단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유리하냐? 지금 여론 입장에서나 법리적 논점에서 보게 되면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사법적 전개 방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자기가 입으로 말했죠.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 말은 법대로 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천하 꼴통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만약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검사하려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판사는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검사가 됐으면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사법시험 합격했으면은 이 사람 성향 자기 목에 칼 들어도 자기 소신 안 바꾸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법대로 수사할 겁니다. 법이 있으면 처벌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들 불법행위, 지금 웅동학원 비리, 조국 펀드 비리, 그 다음에 조국의 부인의 그 각종 비리들, 입시 비리들, 이거는 지금 거의 기소가 확실시됩니다. 기소. 근데 조국 본인이 기소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이놈의 미꾸라지처럼 실제로 조국 일가의 모든 범죄 사실과 비리에는 그 몸통이 조국이고 조국이 지시하고 조국이 지휘하고 지가 다 알고 있던 가장인데 요놈 미꾸라지 같은 새끼가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거 봤죠? 모른다. 그건 부인이 한 일이다. 난 알 수가 없다. 요 새끼 미꾸라지가 완전 법적으로 제대로 빠질 거니까 요놈 법을 잘하니까 요놈이 조국이 자체가 기소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 부인과 동생과 엄마가 다 뒤집어 써라. 뭐 요걸 이 새끼 지금 요런하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조국 가족들, 조국 일가가 형사 기소가 되게 되기 때문에요. 조국이 기소가 안 되더라도 못하더라도 이건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요. 이미 이거는 조국한테도 법무부 장관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는 내년 중에 원래 기소되게 되면 내년에 1심 판결이 나오겠죠. 내년 중에 빠르면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1심 판결이. 1심 판결은 한 10월달 기소된 건은 4월달이면 나오겠네요. 유죄 판결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문재인도 이거 더 알고 있죠. 진호 변호사 수준이니까. 그런데도 조국을 선택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조국을 버리면 이미 똑같은 상황이니까, 버려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조국을 임명한 겁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의 영향 보겠습니다. 검찰 기소는 올 예정으로 다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선의 승부처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의석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호남 지역이 아니라 비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만 표 갖고는 지금 의석이 절반 줄어버립니다. 근데 조국 일가가 원래 기소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중도층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도층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 약 3분의 1 정도의 골수 좌파와 35% 정도의 골수 우파, 그리고 중간에 여기 합치면 70%, 중간에 30% 정도가 유동적 보수층입니다. 유동적 중도층입니다. 유동적 중도층 30%가. 그리고 이미 35%가 각각 좌우 진영입니다. 그러면 그 30%에 달하는 중도층이 조국 일가가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게 되게 되면요. 그 중도층의 70에서 80%가 좌파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할 겁니다. 그런 비호남 지역 전역에서 민주당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검찰 기소가 많은 건에 해가지고 큰 범죄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갖고 기소가 된다면요. 호남을 뺀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 전패할 수도 있습니다. 호남을 뺀 전 지역에서. 윤석열이가 얼마큼 수사에 냈냐에 달린 거죠.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 의석은 지금보다는 훨씬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민주당도 문재인도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한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국을 탈락을 시켜도 이 상황이고요. 탈락을 안 시켜도 잘못되고 임명해서 잘못돼도 이 상황이니까 결국 결과는 같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임명해가지고 혹시 여론이 바뀔지 한번 보자. 혹시 윤석열이가 꼬랑지 내릴지 한번 보자. 혹시 조국이가 국민적 지지를 얻은 영웅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뻔히 이 상황입니다. 비호남 지역 전역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요, 지금 대중의 60%나 70% 정도가 제2의 촛불 사태로 일어나가지고 문재인을 박근혜하고 똑같이 기소를 할 겁니다. 탄핵을 하고 교도소로 보낼 겁니다. 문재인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총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다수가 내 편이라는 거.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자, 다음 논점입니다. 조국 사태가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입니다. 네, 결론 부분이죠. 자, 조국의 임기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금 9월달이죠. 초단명 장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문재인도 조국이 계속 장관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임명한 거 아니고, 짧게는 2-3달, 길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속전속결로 네가 기획하고 만들었던 검찰개혁 빨리 하고 나가라. 그래서 임명한 겁니다. 임명자도 알고 있고 조국도 알고 있습니다. 초단명 장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초단명 장관이냐? 이미 조국의 일가의 행동들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도덕한 반정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가까이까지 조국을 안고 간다는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자살행위라는 걸 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과 민주당은요, 올 11월까지만 장관해갖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검경 개혁 법안 통과되고 나게 되면은 싹 물러나라 해갖고 11월 말까지만 하라고 내부적으로는 지시를 했을 겁니다. 조국한테. 그러면 12월부터는 이제 조국이 물러나게 되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내년 총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마 어쩌면 2달짜리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그리고 연내 조국 일가 누군가가 한 명이 기소되게 되면요, 지금 이제 부인이 기소 한 건 됐죠. 근데 수십 건이 또 있죠. 앞으로 추가 기소가 계속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조국 일가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조국은 법무부 장관을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 때문에. 자, 그래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이 사태는요, 단기적 정치적 혼란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전에 빠르면 올 연말 12월쯤에 민주당과 문재인이 이거 저가 먼저 손써서 수습을 할 겁니다. 조국을 물러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 정치적 혼란이고 순수한 정치적 사안이죠. 이게 경제적 논점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11월까지 또는 12월 연말까지 2-3달 장관하라고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했겠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요, 문재인이가 조국한테 어쨌든 법무부 장관 타이틀 한번 달아주는 거, 이건 어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2012년부터 법무부 장관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하라고 그때부터 둘이서 약속을 했을 상태니까 자기 한 말을 지켜주는 겁니다. 조폭 두목으로서 조폭 쫄따구한테 했던 말 의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시켜줬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그러면 조국은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 타이틀은 달았지 않습니까? 2달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2-3달 동안에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 있는 그 검찰개혁 법안, 그걸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조국이 네가 기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까지는 기획한 네가 마무리하라고 2-3달짜리 장관이지만 조국을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건 단기적 초단명 장관입니다. 조국은.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지금 정경이 직접적 효과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 분리된 시장 효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논점에서 첫 번째는 한국은 지금 올해 전세계 30, 50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 7번째의 초경제대국입니다. 30, 50 클럽이 뭐냐?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이 30, 50 클럽은 지구상 200개 국가 중에서 한국까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번째 나라는 앞으로 언제쯤 나오느냐? 지금 8번째 나라가 될 수 있는 인구나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 부근에 있는 그 브라질과 멕시코가 다음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만불 부근에 있고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니까 멕시코나 브라질이 30, 50 클럽의 8번째로 진입을 하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20년. 다시 말해서 지금 2040년까지 향후 20년 이내는 지구상에 7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만큼 경제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래서 웬만한 정치적 자본, 또 비경제적인 정치적 논점, 지금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 이런 거죠. 비경제적 논점이죠. 이런 영향은요, 경제적으로 국민기나 정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경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크고 강한 선진화 경제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그런데 문제는 내년 2020년 내년 4월 총선에서 지금 범좌파, 민주당, 정의당, 그 다음 평화당, 이 범좌파가 지금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금 과반수 의석입니다. 또 의석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게 조국의 논점이 아니고요, 조국 사태가 아니고요, 범좌파가 의석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 4월서 그게 경제 악재가 돼가지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다가 외국에다 투자하고 한국에 공장 설립 안 하고요. 한국에서 점점 빠져나가고요. 기업들 다가 외국으로 설립하고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 철수하고요. 추가 한국 투자 안 들어옵니다. 내년 총선서 범좌파가 지금의 과반수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 악재가 펼쳐집니다. 이건 조국 논점이 아니죠. 이거는 이런 사태나 돼야 정치적 논점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지금 조국 사태의 논점은 단기적인 사안이고 비경제적 자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다행스럽죠. 자, 오늘 분석한 내용 결론을 정리하고요. 제가 추천 강의를 오늘 강의를 연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 국민이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반드시 이 공부하게 해야 되는 그 추천 강의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론, 조국의 도덕성, 이 비도덕성은 이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권의 정당성, 정의를 이미 포기했습니다. 조국을 택함으로써. 그리고 국민의 3분의 2는 여기에 앞으로 지금 붕괴하고 있고 이거를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이 조국의 일가족들이 올 연내로 전부 다 사법적 기소가 되겠죠. 어머니, 동생의 이혼했다는 사실상 진짜 부인, 조국의 처, 조국의 딸까지 조국의 일가족의 사법적 기소가 되게 되면요,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마무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 지역 빼고 전 지역에서 완전한 패배가 거의 확실해집니다. 좌파에 몰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국민 여론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어제자 뉴스입니다. S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국의 수사, 여론조사 정당하다가 60.2%,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나쁜 짓이다. 35% 좌파들이죠. 35%가요. 호남인들 때문에 35%지 호남인들 빼거나 길거리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실제는 25%밖에 안 됩니다. 실제는 25%. 그러면 여기서 10%를 빼게 되면 25%죠. 10% 1로 가죠. 70%. 이게 실제 민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60% 이상에서 70이나 75%가 실제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부로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조국과 민주당은 칼날 위에서 춤추고 있는 위태로운 정권입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죠. 조국 사태로 6개월 이내 확실한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조국의 불법은 둘째치고 비도덕성, 이건 국민의 3분의 2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추천 강의 지금 유튜브의 명품 경제학 채널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요, 대통령의 경제가의 실제가 초기 홈페이지 밑에 내리면 나오죠. 유튜브 강의 중에서 명품 경제학 유튜브, 요 부분을 항상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옵니다. 채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대통령 경제가의 시리즈에 요 강의가 있고요. 스웨덴의 진실, 21세기를 열어갈 대통령의 자격, 요 강의가 2년 전에 올렸던 거 있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선거 있기 한 달 전에 올렸던 겁니다. 2017년 4월에 올린 겁니다. 5월 때 선거했죠. 아름답고 위대한 자본주의를 위한 제안은 3년 전에 그 전에 올렸던 겁니다. 이 강의 3편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듣도록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공부했던, 한번 들었던 여러분도 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이 전부 강의가, 이 강의나 전부 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올렸던 강의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강의 내용을 되짚어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일지,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었던 분도 다시 한번 추석 연휴에 꼭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 2개 강의. 그죠? 그리고 유럽식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병든 자본주의도 병들어 있지요. 근데 윤석열식, 문재인식, 민주당식, 조국식으로 치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든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1시간 26분 동안 분명하게 있다는 걸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유튜브에 무료로 풀어놨으니까 이 강의 들으시고 전국민에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위대한 자본주의를 완성시키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선의 자세입니다. 이 강의를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전파하는 거. 여러분의 의무입니다.